5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죠. 주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가 많이 나왔는데요. 노 마스크 회담에서 보듯 양 정상의 케미가 돋보인 자리였습니다. 국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단한 성과를 낸 정상이었다며 한미 관계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을 주고 어음만 받아온 회담이었다고 비판했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선 후속 조치도 중요할 텐데 잠시 후에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신반장 또 주말에 쉬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취재했죠. 밤새 취재했죠. 뭐 밤까지 셌어요. 아무튼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반장,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 다 지금 무산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네. 저희가 속보로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이 또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이 맞아요. 오늘부터 또 그게 상당히 쟁점이 되고 됐더라고요. 있는데요. 예, 그 부분 제가 이따가 전해드리고요. 네. 또 여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문제도 적극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류 반장이 청문회까지 좀 속보 잘 챙겨주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부회는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자세히 정리해보고요.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둔 여야의 풍경과 부동산 정책 공방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 동향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둘러싼 신경전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최고의 회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는데요. 오늘 곧바로 김부겸 총리와의 예상에 없던 주례 회동을 갖고 국민들이 방미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관련 속보를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해가 진 데다 마스크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 미소를 띤 표정으로 경례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깜짝 선물을 받았다라고까지 표현한 회담 성과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 의제 중에 가장 관심이 쏠렸던 백신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직접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전 세계로부터 SOS를 받는 미국이 한국군에게 조건 없는 백신 제공 약속한 것 지극히 외교적인 결정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백신을 먼저 받아온 뒤 되갚는 백신 스와프를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미국으로서는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할 근거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네, 대략 이런 상황이었죠. 이 때문에 주한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한국군으로 지원 대상을 좁혀서 명분을 만든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개도국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다 하는, 그러나 한국군의 지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차적으로 지원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특별히 배려했다고 봅니다. 대신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이 미국 제약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 4건의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맡기로 했는데요. 다만 백신 원액을 직접 국내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모더나로부터 원액을 받아서 무균 충전, 라벨링, 포장 같은 가공 작업을 국내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3분기부터 수억 개 물량의 완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이 중에 일부 물량을 국내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K바이오 일본으로서의 자부심과 코비드 팬데믹 종신을
앞당기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더나 백신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지원에 총력을 기울하겠습니다. The several agreements we are announcing today will be important steps towards delivering on the promise of messenger RNA to help the Korean people. 자, 문 대통령이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성과, 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공석인 대북 특별대표 자리에 성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면서 예고에 없던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mbassador Su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Ambassador Kim, you're here somewhere today. Stand up, will you? Thank you for being willing to do this. Thank you for taking on this important role. 자, 이제 이 성김의 얼굴이 나올 텐데요. 자, 얼굴을 보시면 상당히 낯이 익습니다. 이 성김 대사 단순히 한국계라는 점을 넘어서 오바마 정부 당시에 북핵 6자 회담 특사와 또 수석 대표를 역임하면서 북한의 속내를 속속들이 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정부 땐 직접 북한에도 갔었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바로 오른편에 앉아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이끌었습니다. Director Kim, I thought just fine. We did have a good set of conversation yesterday. I appreciate that. I look forward to our continued conversations today as well. 문 대통령은 북한과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성김 대사의 임명, 북한의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 북미 간의 싱가포르 합의, 또 남북 판문점 선언 같은 과거의 약속들을 명기한 것도 대화를 향한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도 함께 거론하고 제재 완화 등의 언급은 전무했다는 점에서 짚을 건 짚고 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I would not give him all that he's looking for. I'd have to know specifics. But the idea of never meeting with North Korea, I would make sure that my team had met with their counterparts, and I knew exactly what we were meeting on. 자, 이번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선물입니다. 중국에 밀릴 수 없다, 주도권 지켜내야 한다 노래를 부르던 바로 반도체 분야입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4대 기업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총 394억 달러, 우리도 4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지목해서 잠시 일어나달라 요청까지 했는데요.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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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땡큐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에 19조 원,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에 15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 설비 등에 8조 3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넓힐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정치권의 회담 평가 어떨까요? 민주당은 상상 이상의 성과, 역사의 길이 남을 회담이라며 호평을 쏟아내면서 국격이 뿜뿜 느껴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성과 30, 실망 70의 회담, 44조 원 현금 내주고 어음을 받아온 꼴이라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5.21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안보를 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 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 경제 동맹의 수준으로까지 확대해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에 어음을 받아온 것입니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 정권 하에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있을지 기대하기 난망합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대 기업의 피 같은 44조 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라면서 호평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역시 결은 좀 다르지만 자화자찬 한반도 평화는 레토릭에 그쳤다 이런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청와대가 밝힌 정상회담 관련 문 대통령의 후속 지시사항인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청와대 차원의 TF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 관련한 범부처 TF 출범, 또 백신 파트너십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최고의 회담 자평 속 귀국, 여 국격 뿜뿜, 야 견강구회.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소개했지만 원래 이제 방미 때문에 김부겸 총리와의 정례 회동이 취소됐다가 오늘 예정에 없던 그 정례 회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발부하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고요. 관련해서 이제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왜요? 왜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번 정상회담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의 백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아까 이제 신반장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등 여러 가지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스와프가 안 된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백신 스와프 협상은 어려웠다는 게 설명인 거죠. 네,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고 또 소득 수준도 높은 데다가 백신 공급을 확보한 나라로 평가가 된다라면서 미국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저소득 국가를 놔두고 한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 장병 55만 명의 백신 접종분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백신 공급 관련해서 형평성과 또 한미 동맹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특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공동성명서 합의를 위해서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팀 등 실무진이 회담 일주일 전 미리 미국에 가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2월 4일 한미 정상이 첫 통화를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 한국 대통령과 전화할 시간이 있다.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3월 중 외교 국방장관이 4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거치면서 방미 일정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둘 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준비 과정에서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였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야 미국에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방미 일정에 엠바고를 걸고 첫 브리핑을 한 게 4월 13일이었는데 일정이 얼추 정해지고 나서 방미단이 한 달 새 1차, 2차 백신 접종을 마쳤고요. 특히 문 대통령은 접종 후 2주라는 면역 형성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접종 간격을 당겨서 2차 접종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상회담 직전 날이 5월 20일 전체 면역 형성이 완료가 돼서 21일 회담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박자를 맞춰줄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요. 중국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대만이라든지 또 남중국해 갈등 같이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이 다수 포함이 됐죠. 네, 신반장. 그렇습니다. 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회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네. 공동 기자회견 때 미국 기자가 문 대통령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질문 장면부터 보시죠. Can I ask a question to President Moon? I'm curious if President Biden has
pushed you to take a tougher stance when it comes to China's posture towards Taiwan? Good luck. 네, 지금 들으시면 미국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좀 푸시한 거 아니냐, 일종의 뭐 압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 한미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문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한 건,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나라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게 중국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고 좀 푸시했느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던지자, 문 대통령에게 던지자, 자, 바이든 대통령이 굿럭, 행운을 빈다 이렇게 한마디 거둔 상황인 겁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처한 좀 난감한 처지를 잘 알고 있다 이런 표정이었는데요. 문 대통령 어떻게 답변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압박은 없었다. 다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한국이 좀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네, 이번 공동성명에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성격의 4개국 협력체 쿼드의 중요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박 반장, 중국이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이제 그 환구시보가 운영한 환구망이 성명을 낸 건데요. 역시나 그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이는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는 평도 나왔는데요. 중국의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가 문 대통령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원하는 바를 얻어내면서 미중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제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들어보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만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네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고 어떤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번에 이제 공동 성명을 관심 있게 받고 이제 우려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불장난 같은 그런 표현을 좀 썼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 정부 외교의 무게추가 그 미국 쪽에 좀 더 기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청와대에 추가 설명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했던 전략적 모호성이 이제 미국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라는 입장이 이제 청와대 입장이고요. 미국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고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이며 또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 역할을 하는 파트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만 해협과 관련한 표현은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원칙적 수준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과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고 상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역시 한중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와 달리 중국이란 표현이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바로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제 신반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경제 협력, 백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렇게 세 분야로 아마 이제 후속 조치, 이제 방미 성과를 다지는 그런 작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관련 속보도 신반장이 좀 계속해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방미 성과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청와대 TF 운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 BTS가 오늘 오전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사관왕에 올랐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다이너마이트로 수상한 겁니다. BTS는 신곡 버터도 빌보드 무대에서 첫 선을 보였죠. 이 소식과 함께 또 모레로 예정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소식까지 유정아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을 때 어떤 것부터 들으시나요? 저는 일단 나쁜 것부터 들어놓고 마무리를 좋은 소식으로 훈훈하게 끝맺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네, 여정의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좋은 소식으로 먼저 약을 싹 바른 다음에 나쁜 소식의 충격을 좀 덜어내는 편입니다. 특히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제 마음대로 좋은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 소식 전하는 류 반장의 새 코너, 정화가 중계 코너 가겠습니다. 어디선가 좀 들어보신 코너명일 텐데 현 사건 반장 구양원보 국회 반장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 뭐냐면요. K-팝의 상징이죠. 방탄소년단 BTS가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곡 다이너마이트인데요. 가장 많이 사랑받은 노래 탑셀링송을 비롯해서 후보에 올랐던 모든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의 순간 다시 한번 보시죠.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Dynamite, BTS! Thank you, BBMAs, for the Top Selling Song Award, which is amazing and huge. It's really an honor to be winner of such a significant title. We wanted to share some fresh energy with everyone through Dynamite, and we think this award is proof that we achieved that goal. So a big thank you, and love you, and bless. 네, BTS는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 화상으로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 현지 시상식장 바깥에서는 이렇게 팬들이 소식을 접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BTS가 만약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 직접 참가를 했다면 요즘 신반장이 맨날 워싱턴 간다고 하는데 저도 이 LA로 좀 가서요.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전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가장 많이 사랑받은 노래의 가수 부문에서는요. 저스틴 비버 같은 쟁쟁한 스타들과 겨뤄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정말 좋은 노래죠. 좋은 건 두 번 들어야 하니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BTS의 신곡이죠. 이 버터의 첫 무대도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반장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신곡 무대는 무조건 가요 톱10이었는데 격세지감입니다. 버터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도 안 돼서요. 21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넘겼는데 K-팝의 위상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버터 싱글이 공개된 날이었죠. K-pop fans are universal. Now I can tell those who laugh know what I'm talking about. 네, 그렇습니다. BTS의 팬들 세계 어디에나 있죠. 여기 여정회도 있는데요. 소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장. 네, 제가 또 JTBC의 아미로 통하지 않습니까? 일단 축하하고요. 제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BTS 또 꽃길만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네, 역시 국장이 아미 인증을 하셨고요. 국장 피셜 BTS를 응원한다는 거는 우리 여정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나쁜 소식까지는 아니고요. 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여야의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이미 법사위를 진행하는 사회권 그리고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1라운드를 펼쳤는데요. 증인 채택 협상은 결렬이 돼서 증인은 없습니다. 대신 민주당 단독으로 참고인 2명만 채택을 했는데요. 누구냐면 조국 흑서의 저자 서민 교수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에 속한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딱 봐도 이 첨예한 논쟁이 있을 것 같죠. 민주당은 청문회 당일 진행을 신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만든다는 계획인데 일단 이 박 의원은 청문회 쟁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검찰개혁의 필요성 및 그 방향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증인의 어떤 면모를 보면은 현안으로서는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 앞서 치열했습니다. 청문회 당일에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4명의 증인 참고인을 신청한다고 보내왔습니다. 대부분이 김학의 사건 관련된 증인들입니다. 참고인들이에요. 이게 김학의 청문회입니까? 김호수 청문회입니까? 아니, 청문회 입법 그 취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검찰 장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할 후보자를 위해서라면 야당과의 협치 또 야당과의 소통은 무시해도 된다는 저들의 오만한 발상이 개탄스럽습니다. 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도 계속되고 있죠. 민주당은 앞서 내정했던 이 박광훈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해서요. 6월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서초동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 역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개편안에는 반부패 수사협력부를 신설을 해서요.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기존의 반부패 수사부, 강력범죄수사 형사부를 통합을 해서 반부패 강력부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그런 방향인데요.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청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지난 21일에 대검찰청을 통해서 전국 지방검찰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요, 자체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천하려는 조치이고 또 검찰개혁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같은 추가적인 법적 개혁 조치를 하기 전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특히 검찰청의 일반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에 진행됐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이나 또 월성 1호기 사건 같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 모두 일반 형사부 담당이었죠. 그 정권 말이 돼서 집권 세력에 대한 칼이 들어오니까 이 수사 이거 권한을 줄이면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 반작용이 다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죠. 유리할 땐 권한을 늘리고 불리할 땐 권한을 줄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누더기가 됐고 일관성이 전혀 없는 개편 방안이라고 봅니다. 네, 이 개편안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되는 안도 담겼습니다. 앞서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대형 금융사건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월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실상 다시 부활하는 셈입니다. 당시 추 전 장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고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장관 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권범죄의 포청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네, 당시 차관이었던 김호수 총장 후보자 직접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관여를 했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BTS 빌보드 사관왕 역대 최다. 모레 김호수 청문회 여야 격돌 임박. 네, 자 BTS 얘기보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부터 할게요. 내일 모레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또 격돌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증인 채택 부분은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속보로 전했지만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요. 증인은 아무도 채택되지 않아서 0명이고요. 참고인만 2명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인은 조국 흑서저자인 서민 교수와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으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개진해온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개혁 관련 쓴소리를 해왔던 서민 교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청문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여야가 합의만 되면 추가 증인 채택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럴 거면 뭐 애저녁에 됐겠죠.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박주민 간사는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증인 전부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다. 원칙적으로 증인 채택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유 반장, 청문회 쟁점이 물론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차관 퇴임 후에 로펌에서 받은 월 2,900만 원에 상당하는 고액 자문료 부분이랑요, 또 증여세 탈루 부분이 있습니다. 고액 자문료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수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보다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쟁점이 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김 후보자는 앞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이 됐다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에 낙마한 적이 있죠.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총장이 되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는 차관 시절에 함께 일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즉답을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이제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좀 질의가 민주당 쪽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류 반장이 발제해서 소개했던 그 검찰 조직 개편안 문제가 새롭게 쟁점으로 등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인데 큰 틀에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도 진행이 되어왔던 흐름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살인 사건과 조폭 수사를 하는 강력부를 통합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권에서는 해당 수사가 경찰에 많이 이관이 됐고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자 한 것 아니냐면서 조직 개편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직 개편을 핑계로 또 어떤 눈의 가시를 도려내려고 할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장관, 이용구 법무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부 핵심 인사들이 피고인으로 줄줄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의도를 어느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증권범죄 합수단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미 검찰 장악용 조직 개편의 폐해를 목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우를 범했다면서 무능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거는요. 최근 이제 여권에서 쭉 추진해 왔던 중대범죄수사청 도입하고 좀 맞물려 있는 문제 아니에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 검찰 출신의 법조인은 중수청 설치를 당장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검찰 조직 개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다만 박주민 의원은 이미 당내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중수청 법안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이 두 가지가 꼭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뭐 준비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현재 상황에서는 제 판단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 지도부의 판단이 중요한 거라서요. 네. 네, 그러니까 준비가 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박 의원은 이제 중수청 관련 추진 상황을 신임 송영길 대표에게는 아직 보고를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 보고를 한 뒤에 당 지도부가 검찰개혁 관련 속도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경선 당시에 개혁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던 만큼 당내에서 여러 논쟁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수 후보자도 중수청 설치에 관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 서면 답변서에 좀 우회적으로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네.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이를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는데요. 청문회에서 좀 추가적인 답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검찰 조직 개편안이요. 확실히 나온 건 맞아요? 네, 그 검찰 조직 개편안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서 전국의 지방검찰청에 의견을 묻는 공문 형식으로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언론 보도 내용이 대부분 맞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을 좀 탓했는데요. 검찰 내부 의견 수렴을 했더니 언론에 유출되고 참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면서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느냐 참 창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오늘 그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의 부동산 정책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종부세 완화 등 세제 완화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획 확대 그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부모 찬스나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상에 절망하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네, 일단 세 부담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을 제안을 했는데요.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에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이렇게 많이 올리는 상향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그 대출 규제 방안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또 제안하면서 또 앞서 제안했던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권에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이 곧 나올 텐데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겨야 되겠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BTS 빌보드 4관왕 역대 최다, 모레 김호수 청문회 여야 격돌 임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입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있었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방점은 달랐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였는데요. 여권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그 희망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방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른바 노무현 정신을 상징하는 문구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스스로를 수많은 노무현 중 하나라고 칭하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사람 사는 세상에 무게를 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로 계승한 노무현의 꿈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공정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두 사람의 대선 브랜드이기도 하죠.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정신을 검찰 개혁으로 풀었습니다. 당신을 정치적으로 타살한 세력이 반칙과 특권으로 바로하려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 전락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세상을 바꿔야만 온다면서 말입니다.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건데요. 전 전 총리는 검찰개혁의 몸통은 윤 전 총장이라면서 소름 끼칠 정도로 가혹한 검찰의 칼날이 윤 전 총장의 가족 범죄엔 솜사탕처럼 달콤한 이유는 무엇이냐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어제 추도식엔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좀 더 개방적인 통큰 소통과 진영 논리를 넘어선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 시점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 가운데 통합의 방점을 찍은 건데요. 이른바 서진 정책에 힘을 쏟고 있죠. 최근 광주와 구미, 봉하마을과 부산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국 정당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노무현 정신을 앞세워서 현 정부에 날을 세운 야권 인사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특권과 반칙의 주체이자 몸통이 됐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이 정권의 무능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잡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의 못딱 이룬 꿈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 대통령의 꿈을 망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자 눌린 돼지머리가 웃을 일입니다. 안철수 대표도 과거 여러 차례 봉하마을을 참배했었죠. 당명록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젠다 이사장은 최근 이런 말을 했죠. 여든 야든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건 좋다. 다만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박하는 데 쓰지만 않았으면 한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가야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부지가인데요. 요즘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딱 거북이 신세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지만 대선 공부를 이유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빨리 머리를 내어라 성합니다. 여권에선 검증의 날을 갈고 있죠. 소비자는 이제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또 뭐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검찰개혁의 몸통이다.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BBK 수사를 덮은 특검팀이다. 검사 윤석열을 향한 파상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윤 전 총장이 다른 마음을 먹을까 걱정입니다. 제3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당내에선 너무 간을 보는 거 아니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문제는 그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에 다른 후보들도 많으신데 이 한 명 후보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물어보시면 다른 후보들 섭섭하세요. 윤 전 총장의 자명이 길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장직 사퇴 뒤에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게 부담일 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을 지켜보고 있는 거다. 아직 내공이 부족하다. 추측이 난무합니다. 등판 예상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정치적 기점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일부에선 원래 검찰총장 임기였던 7월 24일까지는 자명을 계속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늦어지면서 답답하다, 피로감만 쌓인다는 비판도 있죠. 윤 전 총장의 측근은 대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시원하게 할 사람이라며 8년 전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환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윤 전 총장이 등판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릴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이른바 종속 변수로 얽혔죠. 무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은 본인이 먼저 복당을 하면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오지 않을 거란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당내 경선도 겁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더 험악한 본선에 나가려 합니까? 북한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원인 분석이 조금 다른 듯도 싶습니다. 당내에서 홍 의원 복당을 종속 변수라고 한 이유, 윤 전 총장이 홍 의원과의 경쟁을 꺼려서가 아니라 홍 의원의 강성 보수 이미지 때문이죠. 홍 의원과 달리 당에서 독립 변수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생각을 김동연, 최재형 다 오셔야 됩니까? 이분들 다 모실 생각이세요? 저는 뭐 당대표가 되면 다 만나볼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후보들을 네. 자꾸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저항하거나 각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담 제조기란 호평을 받았었죠.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 장애인 동료를 도운 일이라거나 혹은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뭐 개인적인 일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그래도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도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대선에 도전하려면 중간에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때문에 최 원장을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현재 감사원장의 직책에 있고 본인이 그런 활동이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네. 그걸 자꾸 정당에서 이름을 거론해서 한다는 건 난 실례라고 생각한다. 반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치권에 한 발짝 다가선 듯합니다. 정치가 변화를 추동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 미래와 사회 변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기여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원장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공교롭게도 모두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었죠. 국민의힘의 이딴 러브콜 과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여도 야도 노무현 정신 계승. 네, 원조 친노 인사로 통하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어제 봉하마을에서 그러니까 27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오는 2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 통합을 위해 도전하겠다라면서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후보 등과 힘을 모아서 노 대통령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제 많이들 그렇게 부르니까요. 여권의 이른바 빅3 그리고 공식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 지금 얘기한 이광재 의원, 또 양승조 지사까지 합치면은 6명이잖아요. 그 이외에도 이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김두관 의원이 있고요. 기본 자산제를 앞세워서 다음 달에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다음 달 출간을 목표로 이 대담집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해서 이제 대선 경선에 도전장을 낼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인영 장관이라든지 최문순 지사라든지 여러 명의 이름이 또 자천타천 또 거론되고 있죠. 지금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규정에 따르면요,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규정에는 그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에 예비 경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을 해서 6명의 후보를 추리게 되는데요. 당원 당규상 경선 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다음 달 30일부터 예비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세 사람은 자천은 아니네요, 그렇죠? 스스로 밝힌 적은 없으니까 아무튼 거론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경선 룰을 빨리 좀 확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당 지도부를 향해서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예비 경선에서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는데요. 여론조사상 당내 1위 후보라고 부자 몸조심하듯 안전 모드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역동적인 경선 과정에서 검증되고 확인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사의 대세론에 대해서는 2002년 국민들이 투장시킨 이인재식 대세론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이제 그 킹메이커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어제 봉하마을을 찾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 전 원장은 지난해 21대 총선 민주당의 압승 이후에 그동안 잠행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첫 공식 행보에 나선 건데요. 양 전 원장 올해 초에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에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이 양 전 원장은 지난 4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잇따라 만나서 전국 현안을 논의했고요. 이번 추도식에서도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등 대선 주자들을 두루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재판 소식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은 최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 공모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요양급여를 신청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 9천만 원을 받은 다음에 속여서 뺏었다. 이렇게 공소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고요. 최 씨의 변호인은 과거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고 일부만 편집해서 공소 제기한 것으로 윤 전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정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법원의 실수로 연기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신바자. 그 실수가 상당히 황당한 실수죠? 실수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항소심이 열렸어야 했는데 법원 측이 업무상 누락으로 피고인 측, 즉 전 씨 측에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아서 공판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10일이었죠. 이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해서 항소심 재판이 오늘로 한 차례 연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재판부가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서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된 건데 전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로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한편 전 씨 측의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도 전 씨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안 나올 예정이래요.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여도 야도 노무현 정신 계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0%의 지지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대표 선거판에 젊은 바람이 불자 중진 후보들도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박준호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영선 돌풍,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은 없지만 요새 존재감을 떨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몸값이 급상승했습니다. 사실 출발부터 심상치 않았지만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전 최고 저렇게 30%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17.4%로 2위를 차지한 나경원 전 의원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인데요. 얼마 전만 해도 나 전 의원이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2주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치 성향별 지지율입니다. 이 전 최고는 자신을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다수는 중도 보수 성향인데요.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나 전 의원보다 이 전 최고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절대로 죽지 않는 코너죠.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노래로 들려주는 온 더 레코드. 자, 이준석 전 최고 유일한 30대 당대표 후보죠. 출마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데요. 지금 속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쌀떡과 창모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선점 쌀떡과 창모 악당들아 이 전 최고의 원래 올해 계획은 책 읽고 코딩하면서 쉬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계획대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되고 싶다는 바람에는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이 전 최고의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는 지원군도 한 줄씩 나오고 있는데요. 삼선 중진이지만 애초부터 초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밝혀온 하태경 의원입니다.
이준석의 돌풍은 지지층 세대 확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2030 청년 세대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습니다. 자, 유쾌한 반란을 꿈꿉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초선 소장파를 공개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공식대로 예상 가능한 결과라면 기대감도 매력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겠지요. 적어도 유쾌한 반란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임으로 이어진다면 기대감을 한껏 자극할 것입니다. 오 시장이 특정 후보를 콕 집어 거론하진 않았지만요. 사실상 이전 최고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전 최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서 활약했던 바 있죠. 이준석 위원장께서 유권자들에게 게임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는데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실제로 이 공약을 완성하고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구현되는 아이디어의 절반은 우리 이준석 위원장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전 최고 페이스북에 실시간 답글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오 시장의 응원에 곧바로 화답했는데요.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서 첫날부터 능숙하게 당을 개혁해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는 오 시장의 재보선 당시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이를 인용한 겁니다.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전당대회를 휩쓸고 있는 젊은 바람의 동력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다라면서 이준석 돌풍을 인정했는데요. 당대표 선거판에 부는 젊은 바람이 영 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중진 후보들입니다. 돌풍의 주연보다는 조연이 더 못마땅한 눈치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초선 소장파의 편을 든 오 시장을 향해서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바쁜데 이 전당대회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당대표가 좀 쉬운 당대표, 좀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해서 내년에 이번에 대선도 있고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는 신경 끄고 시정에 전념하라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요. 나 전 의원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뒤에도 여러 차례 오 시장의 지원 유세에 나섰었죠. 오 시장이 그 와중에 옛 캠프 식구를 챙긴 것 같으니까 내심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박영선 후보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될 수 없는 선거인 겁니다.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만 용 써라. 그리고 네거티브하지 말아라. 지금요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내곡동이 아니라 내곡동 할아버지가 해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나 전 의원은 이전 최고와 김은혜 의원 등 초선 후보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사실은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기 좋은 것하고 이제 일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판단들을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중진 그룹을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이라면 그 초선 등 신진 그룹은 예쁜 스포츠카라고 직유법을 쓴 거죠. 이번 당대표가 짊어져야 할 짐은 막중하고 가야 할 길은 험난할 텐데요. 그렇다면 자신 같은 화물 트럭이 제격이란 의미인 듯합니다. 하지만 스포츠카의 반격, 이렇게 매서울 때도 있습니다. We supposed to stop that? Hold on! We going wild. We on the loose. People is blind. We are the 이준석 전 최고는 자신이 스포츠카가 아니라 전기차라고 반격했는데요. 현대의 신상 전기차 아이오닉5를 소환했습니다. 전기차라서 매연도 안 나오고 가속도도 빠르다 말이죠. 특히 내 차의 전기를 다른 차에 나눠줄 수 있는 기능을 강조했는데요. 당 대표가 되면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도 함께 나 전 의원에 맞섰습니다. 똑같은 직유법으로 역공했는데요. 자신은 새 차,
나 전 의원을 노후 경유차에 댔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짐을 실으면 언덕길에서 힘을 못 쓰고 운행 제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비꼰 겁니다. 나 전 의원이 이렇게 젊은 바람에 강대강으로 정면 대응했다면요. 애써 외면하는 중진 후보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초선대 또는 신진대, 중진 이런 식으로 플레이는 걸고는 있지만 막상 밑에 바닥의 정서는 누가 출마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안 내린 분들이 좀 태반인 거 아닌가. 조경태 의원은 신진대 중진 구도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했지만요. 현재까지 판세를 보면 신진들의 초반 강세에 중진들이 경계하는 형국인 거 맞는 듯합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영선 돌풍 이준석, 당대표 지지율 1위, 나경원 등 중진 견제 강화. 네, 그러니까 이제 화물트럭, 스포츠카, 노후 경유차, 전기차 여러 가지 이제 메타포가 이제 동원이 됐고요. 근데 아까 이제 박 반장이 직유법이라고 그러던데 그 직유법 맞아요? 은유법 아니에요? 네, 은유법이죠. 직유법이라고 뭐뭐처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니까. 좀 알아봐요. 제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예전에 배웠던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요. 자, 당대표 후보인 주호영 원내대표도요. 전 원내대표죠. 이 설전에 힘을 보탰다는 거죠? 네, 주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차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도 모자랄 때에 차 떼고 포 떼고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모두 신구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세대가 하나가 돼야 할 때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 주호영이 스포츠카든 화물차든 전기차든 카니발이든 문재인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베스트 드라이버를 모시는 정권 교체 꼭 이루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운전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아마 그런 좀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승승장구인 데 대해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특정 계파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발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몇몇 정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고질적인 계파의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정 계파의 배후 지원서를 제기한 건데요. 이번 선거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 내 아직도 고질적인 계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번에 공정한 경선 관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외부 후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왔는데 또 이 특정 계파들이 당을 점령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나 전 의원 말하는 동안 찾아봤는데요. 직유법이 아니라 은유법이 맞습니다. 은유법에 가깝죠? 은유법이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그 유승민계 인사들이 이전 최고위원과 김 의원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한 것 같은데요. 이전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창당한 바른정당에 합류하고 또 이후에 바른미래당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었죠. 또 당대표 경선을 위한 사무실도 그 여의도에 위치한 유 전 의원의 개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 새로운 보수당을 이끌 때 인재로 영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조경태 의원은 오늘 당대표가 되면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석방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죠. 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국민 화합과 통합적 차원에서 봤을 때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화합,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국민 화합,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이낙연 전 대표도 참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정권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올바른 좀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조경태 의원은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좀 우호적인 여론들이 앞서 있는 걸로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석방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제 당대표 후보로 몇 명이 등록했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당대표 예비 후보는 모두 8명이고요. 현역으로는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김은혜 의원이 출마했고 원외에서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들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을 도입했습니다. 당원 투표 50%와 일반 시민 50% 비중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8명 가운데 본경선 진출자 5명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결과는 27일 날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후보들에게는 내일 발표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후보들이 각자 주요 공약과 비전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정 주제를 놓고 후보들이 토론을 펼치는 순서는 없고요. 후보별 프레젠테이션이 예비 경선의 유일한 공개 경쟁 무대입니다. 발표 내용, 여론의 평가가 통과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지지도 또 1위, 다시 1위, 영선 돌풍의 중진들 긴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마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 내일 비전 발표에 취재 좀 해요. 왜 웃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언제까지 복마크는 생략하는 거예요?